너는 도대체 왜 아이를 안 낳는 거니?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게 며느리라고 들어왔어? 어머니, 정말 저한테 너무하시네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임신과 출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갖기로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기를 갖기에 실패했다거나 문제가 생겨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들에게 임신은 축복이기 이전에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리면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던 일본 여성의 경험담인데요. 그녀는 임신을 하지 못할 거면 이혼을 하라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들을 정도로 주변으로부터의 아주 큰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일본에서 임신에 실패한 후 난임 치료에 뛰어나다는 한국에까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난임 치료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면서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좌절할 뻔했던 일본 여성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는 한국에서의 경험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메구리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죠.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만도 없었고요.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한 번도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은 몇 번 만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인연이란 게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 어느 순간 훅 잡아당겨져 부부라는 이름으로 연결되는 건가 봐요. 그만큼 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만남은 그렇게 운명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변에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물어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걱정 어린 시선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막상 소개팅에 나가보면 실망만 하고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조건의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조건을 떠나서 성격이 개차반 같은 경우에 남자들도 가끔 나왔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남자를 소개받는 게 지쳐갈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카페가 2층에 있어서 남편을 뒤따라가는데 등 뒤 셔츠가 흠뻑 젖은 걸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눈살이 찌푸려졌을 텐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그런 모습에 괜히 긴장한 모습이 귀엽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은 만화책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둘이 은근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칵테일까지 먹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을 첫눈에 보고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반면 나중에 남편에게 말을 들어보니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어느덧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갔습니다. 크게 이렇다 할 불화가 없는 우리 부부 사이엔 작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보다 3살 위인 형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어머니의 성화가 대단했죠. 어머니는 결혼의 완성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저희 시어머니의 자식 욕심은 유별났는데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임신을 재촉하셨어요. 저도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첫마디가 뱃속에 손주도 함께 왔냐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주를 그렇게 바라시는구나 하고 가볍게 넘겨들었는데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말을 꺼내시니까 나중에는 큰 상처로 와닿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아기를 못 낳는 저에게 불만이 많이 쌓이셨는지
아이를 못 낳을 거면 아예 이혼을 하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결혼의 완성은 아이인데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왜 결혼 생활을 하냐고요. 그냥 서로 연애나 하듯이 결혼 없이 편하게 지내라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심적으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그냥 늦게 찾아오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해봐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안 낳는 게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난임인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본인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도 아이를 가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만 저를 책망하니 저도 점점 아이도 낳지 못하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이러다 보니 처음엔 반항심이 들었어요. 아이를 꼭 가져야 하는 건가 의문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결심도 했죠. 아이를 낳았을 때의 장점을 일부러 외면하고 단점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몸도 다 상할 테고 제 인생도 뺏겨버릴 텐데 오히려 아기를 낳는 일이 우리에게 손해일 거라고 말이죠. 이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친정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만큼은 항상 제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저희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아이에 대해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조급해하면 더욱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길 원한다면 솔직히 손주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죠. 엄만 덤덤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저를 닥달하는 상황에서 엄마만큼은 그렇지 않으니 그래도 제 딴엔 그게 위로가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아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금방 변하게 됐어요. 남편을 몇 번 보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구나 했던 것처럼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임신을 위한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난임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걸 먹으면 좋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왠지 아기가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잠자기 전 족욕도 매일 했고 좌욕기계를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로렐라, 견과류, 엽산 등 효과를 봤다고 하는 각종 영양제들을 모조리 사서 먹었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그냥 병원에 가서 시술 받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참 많이 한다며 바닥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셨습니다. 눈치가 보였던 저는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놓았던 난임병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기로 결심했죠. 직접 좋은 병원을 수소문하며 여러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 마음 편히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병원을 선택해 난임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아기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실패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만 쌓여져 갔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1년의 과정들이 너무 힘들면서도 무서웠는데 마치 병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공장에 들어간 것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병원비가 너무 비싸 다른 곳을 더 찾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남편은 병원 치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솔직히 지치기도 했지만 남편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덕에 제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용기가 났어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죠. 처음엔 포기하고 싶다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마음속엔 하고 싶다는 생각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서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며 부딪히곤 했어요. 어차피 병원에 간다고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했으니까요. 오히려 병원에 갔다가 힘든 과정 때문에 실망감만 늘어났으니까요.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한국에 가서 난임 시술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낸 친구 때문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일본에서 실패했더라도 한국에서 성공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실력이 뛰어나다면서요. 그리고 한국에 가더라도 시술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단단한 눈동자에서 왜인지 모를 신뢰감을 얻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난임 산부인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 후기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의 푸근한 인상에 왜인지 모를 믿음이 가더군요. 어쩌면 너무 간절해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마지막 시도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난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병원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훈훈해서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왠지 이 병원에 다니면 아이가 우리에게 와줄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들더군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워낙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유명한 병원이라 통역사들도 많았어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후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본에서 병원을 다녀봤지만 계속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여자 의사 선생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저희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더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며 저희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저에 대해 원망만 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 뵙는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남편과 친정엄마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올 아기가 길을 잃은 것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제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말에 남편이 장기간 휴가를 내고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나는 병원에 다녔어요. 시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칭찬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부부들은 이미 마음이 한번 다친 상태가 많았는데 모든 의료진들이 무척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 뿐이어서 매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또한 한국 난임 시술을 추천해준 친구의 말대로 한국의 난임 시스템이 꼼꼼하게 체계화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엔 혈중 호르몬 검사나 난관 조영술, 초음파 검사 같은 기본적인 불임 검사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일본에서 검사했을 때와 달리 검사 내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겠죠. 한국 의사는 항상 2번, 3번 확인해주고 설명도 세부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제게 얘기해 주었어요. 천하의 명약도 마음이 불편하면 약발이 받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난임 치료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끈기를 갖고 당사자가 굳게 마음먹고 해야 하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죄인 같은 취급을 받아와서 그런지 스트레스는 물론 작은 타격에도 금방 무너질 정도로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그걸 감지한 의사는 남편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한국 의사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어서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면 가끔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안부를 전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딸 건강이 우선이라며 얼굴이 너무 야위었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손주는 안 봐도 괜찮으니 저희 건강을 제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으면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항상 제게 큰 위안이 돼 주었습니다.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친정엄마 덕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꿈만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시술이 이제는 거의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을 때는 남편을 붙잡고 펑펑 오열하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마음 아래했던 그 시간들을 드디어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일본에 가서 낳았지만 이 아이가 무사히 길을 찾아 우리 부부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한국 의료진 덕분이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친정엄마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죠. 문득 그 눈빛을 바라보며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 엄마가 손주를 바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안 그런 척한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보니 참 좋습니다. 뭐라 구구절절 말할 수 없고 사실 표현도 잘하지 못하겠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기를 잘 키워보기 위해 노력하며 제가 예전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해 걱정인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기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건강하게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천사를 안겨준 한국의 의료진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받은 난임 치료 덕분에 결국은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어쩌면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찾아오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듯 임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은 사연에서처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이 올라오고서는 이 여성에게는 축하의 박수가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에게는 칭찬의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의 댓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3년 정도 난임 치료를 하고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어. 물론 나이도 이미 많아진 상태였고 하지만 이 글을 보니까 나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졌어. 남편과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어. 나는 스페인에서 불임 클리닉에 다니고 있어. 나는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데도 우울증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사연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 나는 이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 나는 불임 치료가 잘 되지 않았고 그 후에는 병이 생겨서 자궁적출까지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임신을 했다고 하니 대신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 축하해. 한국의 난임 치료는 세계의 난임 의학을 이끌며 세계인들의 소망을 실현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는 다양하게 많지만 난임 분야에서의 공헌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난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심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난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원이 많더라도 결국 난임 부부의 진정한 소망은 임신이겠죠. 올해는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는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베끼는 도둑국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복도 중국에서, 김치도 중국에서, 김연아 선수도 배우 이영애도, 심지어 세종대왕도 모두 조선족이라고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우기는 중국인 유학생이 스위스의 한 강의실에서 호되게 혼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 살고 제네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푸르나입니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 국제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알프스 산맥과 제네바 호수 등으로 잘 알려진 곳이지요. 제네바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로 다수의 국제은행과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신 스위스 은행이란 별칭은 사실상 익명 계좌를 뜻하는 프라이빗 뱅크인데요. 소유자나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는 익명의 숫자를 개설할 수 있어 실질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부호들에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제네바에 지사를 두고 있어 다국적이고 다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스위스인은 정말 보수적인 국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유의 오만함을 가졌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곳에는 다양한 세계 부호들이 살고 있지만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는 유럽에서도 생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인이 많이 살진 않아요. 유럽은 히피들과 이민자들이 많아 소매치기도 많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네바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제네바 대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학교로 전 세계 다양한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인문학부에 재학 중이며 인문학부인 만큼 제가 수업을 듣는 과목은 세계문학예술사, 세계사 철학의 역사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해진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중국에서 온 링하오라는 친구였어요. 링하오는 모국인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항상 중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링하오의 집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말이에요. 아시아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저에게 대학에서 만난 링하오의 말은 늘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은 세계 경제 2위인 나라이고 부강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링하오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해서 저희 모임의 대장격이었는데요. 모두들 링하오의 말을 듣고는 중국이 상당히 부강한 나라이구나 생각하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소희라는 친구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그 아인 약간 동양인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동양인 특유의 그 느낌이 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약간 인종차별적인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시아인치고 소희는 참 키도 크고 예뻤어요. 피부가 어쩜 그리 투명한지 뭘 바르는지 물어보고 싶을 만큼이요. 나중에 물어보니 소희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입술이 새빨갛고 얼굴이 투명하다니 다들 소희를 둘러싸고 신기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링하오가 들어오더니 소희를 둘러싼 무리들을 보고는 불쾌한 듯 자리를 잡고 다들 들으라는 듯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한국인은 교활하고 남의 문화를 탐하는 민족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다는 것이 불쾌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같이 있는 공간에서 다 들리게 일부러 그러나 싶어 소희의 눈치를 보는데 소희는 별로 개의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강혜중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인 한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풍스러운 한복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웠고 전통적인 곡선의 한복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한복이란 옷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다들 한복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링하오가 손을 들더니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고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자신들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도둑국이며 늘 중국의 문화를 베낀다고 말이죠. 그때 조용히 있던 한국인 소희가 손을 들었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던 조용한 아이라 다들 놀랐죠. 교수님은 한국인인 소희에게 말해보라 하셨고 소희는 천천히 한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되며 알록달록한 색상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의복을 제작했는데 중국의 치파오는 몸에 딱 붙는 형태로 한국의 한복과는 전혀 다른 의복의 종류라고 조근조근 말을 했어요. 중국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거나 한국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부터 억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고 말하며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줄곧 한국 문화, 음식 의복 등 모든 게 모두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바이두에선 한국 음식이나 의복이나 문화를 검색하면 아예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라고 하거나 중국의 하위 문화라고만 나오는데요. 조선 여자들은 옷을 입을 때 가슴을 노출하는 게 미인으로 여겨졌다는 둥 온갖 잘못된 내용들로 한국 문화를 비방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링하오이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며 일어났고 교수님은 각자의 문화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는 게 더 신뢰가 있겠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다음 수업 땐 자유발표로 각국의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이죠. 소희는 웃으며 알겠다고 자리에 앉았고 링하오는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와 근거,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복의 멋스러움 자체가 한국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링아오는 화를 낼 뿐 그에 맞는 설명은 좀 부족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화가 난 링아오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밖에 안 되는 나라라고 하며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없으면 단 1시간이면 중국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라고 화를 내며 이런 작은 도둑국의 나라에서 자란 아이의 말을 믿을 것인지 세계 경제 강대국 2위인 중국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판단은 알아서 하라며 귀까지 빨개져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당차게 발표하던 소희라는 아이는 링아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자란 아이라고 보기엔 피부도 굉장히 좋고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세련된 아이였어요. 링아오는 영어를 꽤 잘하지만 소희는 그날 발표를 영어와 불어 모두 자유자재로 섞어서 해서 모두 놀랐거든요. 이후 저는 한복이라는 의상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희랑 친해지며 이야기도 나누고 보니 소희는 문화와 역사를 아주 많이 공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예쁘고 가녀린 외모의 속은 굉장히 단단한 심지가 굳은 아이 같다고 할까요? 소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류에 빠져들게 되었고 생각해보니 이 보수적인 스위스에서도 한류가 스며들기 시작한 지는 꽤 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의 스위스에 이렇게 한국이 스며든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 파워가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시아마트나 식당에서는 K-팝이 익숙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쯤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요. 전 세계인이 K-드라마에 열광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복 김치 삼계탕 등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다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우린 자연스레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엔 특히나 한국 문화가 큰 인기였어요. 킹덤 드라마에 완전히 빠진 저희들은 한복과 갓이 정말 멋있다고 하자. 그때 링아오는 한복은 한푸에서 흘러간 중국 왕실의 시녀 복장이고 김치는 파오차이의 아류라고 하지 뭐예요. 중국인들이 옛날에 챙 달린 모자를 썼으니 갓도 그 유사품이다. 한국은 뭐든지 중국 문화를 뺏어가는 도둑국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소희가 조용히 그럼 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진 알고 있니? 부풀리고 과장하기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심성에서는 천년을 들여다봐도 이런 정신 문화가 나올 리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링아오가 소희의 뺨을 날리는 거예요. 모두들 놀라서 주위로 몰려들어 소희를 걱정했는데요. 하얀 피부에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소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갑자기 뜬금없이 스위스 시계가 왜 비싼지 알아? 스위스인들은 시계 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누구든 뜨개질을 배우는데 그건 바로 세밀한 손재주부터 연마하도록 하여 정밀한 시계 제작 기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야. 장인을 기르는 과정인 거지 독일인들은 인조 머리카락을 만들고 스위스인들은 그 머리카락에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만큼 스위스인들이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말이야. 스위스 시계가 스위스인 고유의 손재주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간 역시 한국인만의 손재주.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물건이라고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면 빼앗지 못해서 안달인 너희들하곤 달라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압도해버렸어요. 다들 스위스 시계와 갓을 연결지어 이야기하니 흥미롭게 듣기도 했고요. 명품 시계 하면 스위스 인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어서 소희가 갓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갓을 만드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갓을 만드는 재료는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이르는 말총인데 갓은 고려 때부터 말을 방목한 이래 말의 본향이 된 제주에서 특산물로 만들어졌어. 말총으로 감각을 총동원해 만든 게 갓이야. 갓장이는 말에서 얻은 말총 털들을 엄청난 시력으로 하나하나 감별해내는데 밤에 촛불 켜고 말총 털을 한 가닥씩 들어 촛불에 비춰보고 그 가느다란 털 가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진한 검은색 털만 곤란해 오동나무로 만든 공명판에 걸고 악기에 현을 튕기듯 하는 식으로 튕튕 튕기며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를 감별해서 맑게 울리는 털들만 골라 50가닥 정도의 털을 한 묶음으로 잡아 한쪽 끝을 싹둑 자르고 절단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털을 하나하나 태워 어린 말에서 나온 털은 골라내서 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도의 정밀한 방식으로 만든 갓 한국인만의 비현실적인 손재주로 만든 갓을 고작 가죽을 꼬매서 만든 모자와 비교하다니. 너는 너희 나라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라고 반박하자 링아오는 우물쭈물거렸지만 다들 소희의 해박한 지식과 설명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갓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고난도의 손기술로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스위스와 한국은 닮은 점이 있구나 라는 동질감도 생기더라고요.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인 양 인식하게 하려고 중국 드라마에서도 한국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걸 해외로 수출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게 한다는 게 요즘 문제라고 하던데. 중국 청년들의 한푸 챌린지가 유행이라며 한복을 입고 SNS에 올려서 한푸 부흥운동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새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역사적 오류가 있어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라 어느 시대의 복식인지도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것을 중국이 꾸준히 노출하면서 한복을 중국의 한푸라고 주장하고 한복을 한푸의 짝퉁인 척하고 있는 게 문제야 라고 반박하자 다들 소희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동아리 내에서 소희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링아오는 그게 참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문화 관련된 특강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초빙된 교수님이셨는데 유럽의 군사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스위스의 징병제와 군사력에 대한 주제도 함께 다뤄졌어요. 그 후 아시아의 군사력 관련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교수님은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으로 그 다음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라는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들고 중국은 3위의 결과이지만 미국, 러시아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한국은 중국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한국의 결과가 유의미하고 한국의 이야기만 하냐며 제일 강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얘기만 나오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따지듯이 말하는지 링아오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발언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재래식 전력인 육군의 병력 수가 218만 명, 한국은 58만 명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병력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단 하루 만에 한반도는 점령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없는 핵이 중국에는 있으니 서울은 불바다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중국과 한국의 문화관으로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핵이라는 발언을 학생이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에 정말 불쾌함마저 들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링아오에게 진정하라고 하시며 중국이 한국에 비해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이기 일하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예비군 인원은 51만 명, 한국은 310만 명으로 모병제가 있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전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국이 중국에 비해 6배 이상 더 많습니다. 중국도 전시 상황에 한국처럼 징병제를 한다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지만 군사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군 병력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할지 몰라도 유사시 총을 바로 다룰 수 있는 병력이 300만 이상 된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중국의 재래식 무기 규모가 월등히 많은 건 사실이지요. 이 수치는 노후화된 무기들까지 끌어모은 규모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수적으로 밀릴지 몰라도 발달된 무기인 자주포 같은 포병 전력에 한정하면 미국에 비해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갑 전력에서도 한국은 3,000대 이상의 자주포와 전차가 있고 특히 자주포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팔라딘 자주포와 비교해도 기능이 절대 밀리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9위인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아닌 이유나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장갑차는 3,100여 대, 전차는 2,200여 대로 이중 성능이 뛰어난 흑표 같은 3.5세대 전차는 1,6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재래식 전력 중 3.5세대 전차는 몇 대가 있을까요? 한국의 절반인 800여 대밖에 안 되니 한국의 기갑 전력이 질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자 링아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듯 얼굴이 빨개진 채 시끄럽고 격앙된 목소리로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 하나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교수님이 전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이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에 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군사력에 대해 논할 땐 핵의 존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의 위력은 강력하지만 그 수습할 수 없는 처참한 재앙과 후폭풍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중국이 핵폭탄을 한국으로 터뜨린다면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압박과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니 핵폭탄을 쏜다는 것은 자기가 폭탄을 안고 적에게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이유로 다들 핵폭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지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무의미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링하오는 포기를 모르고 한국은 늘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고 교수님께 되물었고 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것을 바탕으로 다 따라한 거라고 하더군요. 끝을 모르고 무리하게 발표하는 링하오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야유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의 문화를 중국이 이 문화의 일부로 편입시켜 해외에서 한국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정치적, 경제적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보다 입지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중국의 차단적인 매체에서는 한국의 우월한 문화를 모두 다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해외에서도 우스꽝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같은 세계적인 감독도 탄생시키지 못하면서 그런 문화 전반의 것을 무조건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우기는 주장이 더 이상은 먹혀들 것 같지가 않네요. 하지만 중국계 세력이 어마어마한 댓글 부대가 조작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국도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토론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때마다 링하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을 늘어놓으며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다만 반복했어요. 그에 반해 소희는 조목조목 자료를 보여주며 중국의 발언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편에 무시했던 아시아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큰 힘을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소희가 왜 그토록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지 이제는 모두 여론에 휘둘릴 것 같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이 되면 우리는 늘 가까운 나라에서 휴가를 즐기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경복궁을 관람하고 싶네요. 멋스러운 고유의 문화를 가진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 사연을 올립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일대 강의실에서 그것도 외국인 교수가 소리 높여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받아치는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예일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정말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학교인 만큼 교수님들과 수업 중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에요. 아예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학생 간의 토론도 흔한 일이지만 교수님과 토론하는 일도 종종 생겨요. 의견이 다른 누구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즐기고 서로 생각을 존중해주죠. 그런데 모두를 발끈하게 만든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에서 사회과학부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유독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흡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역사와 세계 여러 지역이 지정학적 특징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늘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외에 살면서도 꾸준하게 한국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셨고 집안에서는 한국말을 꼭 사용하도록 엄하게 하셨어요. 한국에 갈 때면
역사박물관이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명절과 제사도 해외에 있으면서 늘 격식에 맞게 지내왔고요. 그래서 전 한국말도 아주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 전혀 어색하지 않답니다.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인지 저는 한국인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간혹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본과 중국인 한국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는 이곳에선 흔하답니다. 학창시절 늘 상위권이었던 저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일본 사람이니? 였어요. 한국이라고 말하면 지금은 알지만 예전엔 그게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니까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까지 왔구나. 너는 천재야 라는 말도 들었었네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세계 역사학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날은 꼭 저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셨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시간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하셨죠. 어릴 때 이렇게 책이 가득한 환경에서 키우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제시카, 너의 머릿속에 예일대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어. 그건 제시카만의 것이 되는 거야. 아무도 그걸 훔쳐갈 수 없는 지식의 창고인 거지. 제시카 스스로 너만의 도서관을 머릿속에 쌓아 올리길 바래. 그렇게 저는 도서관이 되었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는 예일대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희도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한국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한국이 그립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보고 난 뒤에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자주 찾아보며 역사 공부도 같이 하고 한국말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어요.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경성 그리처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731 부대가 실제였다는 것에 저는 정말 놀랐고, 일본인 친구들 또한 일본 교육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놀라긴 했지만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심하게 반박하진 못하더라고요. 731 부대와 생체 실험 등 역사적 팩트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대학에 오니 더욱더 공부를 가열차게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소규모 모임 등도 많고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려 토론하거나 하는 것이 저희 학교 생활의 큰 재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다툼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지난 역사이고 현재의 일본인을 미워한다거나 하진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대가 같이 살다 보니 전쟁을 겪고 무자비한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신 할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요. 존경하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어느 특정 나라나 인종을 소외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요. 그래야 앞으로 역사학을 더 공부하는데 저에게 발전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는 것에 저는 화가 나지만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 누구와든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같은 동아리에는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아시아 친구들이 좀 있네요.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해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동아리도 그래서 같이 경성 크리처를 본 뒤 한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나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극중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병원에서 마루타 생체 실험을 통해 크리처로 변모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은 민족의 비극과 맞닿아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세균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일본 관동군 소속 생화학부대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으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에 탄압받던 모습과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에게 벌어진 관도, 대지진 학살 등의 역사적 사실 토론을 하던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불편한지 일본인 학생 스스무라는 아이는 한국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일본이 한국 역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고 빈곤하던 한국을 지금처럼 잘 살게 해주었는데 한국은 정말 부러워서인 건지 거짓말로 일본을 조롱하는 문화가 있다고 얼굴을 붉히며 말하더라고요.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하며 왜 자꾸 한국은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징징대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마치 저 들으라는 듯 하는데 저는 정말 위안부 발언에 더는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 스스무에게 들고 있던 물컵을 던져버렸지 뭐예요. 말로 잘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위안부 이야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친구와 장터에 다녀오던 14세 소녀가 검은 머리 어른들에게 납치되어 당했던 고통 그리고 전쟁 중에 자행된 헤아릴 수 없는 폭력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자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위안부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저를 나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스스무를 걱정해주고 스스무는 한국인들이 원래 좀 무식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걸 잘 숨기고 산다고 말을 하더니 제가 무서워서 동아리에 못 나오겠다며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동아리 모임은 흐지부지해졌고 저희는 자주 토론하거나 모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게시판에서 관심이 있는 역사학 강좌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예일대는 최근 한국학연구소를 통해 한국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 및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일대 입학 후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행사나 특강은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데 요 근래 특히 아시아에서도 한국 K컬처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마이클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자유로운 수업 방식과 토론은 아주 인기가 높아. 교수님 방에는 수강 신청이 매우 어려워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라서 보자마자 접수했고 운 좋게 참석하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들으니 스스무도 교수님의 강의에 오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사학 교수님의 강의라고 하니 여기에서 저도 잘 발표하고 싶어 책을 보며 밤낮으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되었고 아시아 외교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면서 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자유로운 발표를 유도하시지만 듣기 싫거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손을 들고 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현재 영토의 분쟁,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 중국과의 갸오이다오 분쟁 그리고 다케시마의 한국과의 분쟁이란 화면이 송출되고 저는 잠시 화면을 보며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유명한 미국인 교수님이 예일대 강의실에서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썼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슬며시 웃는 스승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화가 나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강의실에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스무가 손을 들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현지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거절한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에 교수님이 덧붙여 얼마 전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서 미국은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는데 한국은 미국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3개월이 흐른 뒤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 시 일본해라는 명칭을 공식 표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며 이는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인데요. 미국이 왜 일본 편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주장이 약하고 일본의 주장에 근거를 더 믿어 일본에 힘을 실어준다는 정부의 주장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화가 나는 마음을 참고 왜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우선 독도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해상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및 항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자원적 환경적 가치입니다. 동해 황금어장 독도는 수산물의 생산과 함께 울릉도, 독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그 경제적 가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미래 자원의 보고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수백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양 심층 자원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미래형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시장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천연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기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 독도는 동해, 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과 다양한 지질 경관을 보여주는 자연유산이기도 한데요. 육지와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이점 덕분에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섬, 생물 역사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독도는 지질학, 해양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대상으로서 학술적 연구 및 국제협력의 장으로 활동됩니다. 무엇보다 1904년 불법 영토 편입의 시작은 어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치자비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역시 독도가 지닌 가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틈틈이 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아직 대한민국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묵시적 동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묵시적 동의란 소유자의 허가나 허락 없이 해당 자산 또는 영토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중에 소유자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해당 묵시적 동의를 채택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현재 독도를 영위하고 있어 독도가 다케시마 이후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후에 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꾸준히 주장하는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주장은 약화됩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외교적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자 오세아니아 담당인 후퍼 국장은 철저히 일본을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의 편에 서서 정책을 만들고 협력하고 있죠. 미국에서 일본 밀어주기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판단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할 교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학생으로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512년 신라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발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조선 세종대왕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관할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이 칙령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재조정하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역사를 왜곡하고 자국민 교과서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기록까지 바꾸는 일본에 대해 두둔하는 이유가 뭔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나니 강의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발표를 차분히 꼼꼼히 읽어나가고 싶었지만 교수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그만 저는 좀 격분했던 것 같아요. 강의장을 나온 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교수님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모두 무시한 뒤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인기 많고 자유로운 토론을 지향하셨던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어울리지 않던 이상한 강의였다는 평들이 생기며 다음부터는 같은 주제로 강의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저의 발언을 들은 몇몇의 학생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들려줄 수 없냐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동아리 모임을 제가 주관하면서 잘못된 역사의 기록을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자료 준비한 것에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이 가진 아픈 역사를 이곳에서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싶어하는 의견들이 고마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일대 내에서 동아리장을 맡게 되었어요. 다음 모임에서는 파친코라는 애플TV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같이 시청하고 토론하게 된 이유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한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시상식에 매너 있는 모습과 70대의 나이에도 세련된 유머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한번 모두들 놀란 적이 있었던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재조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모임엔 요새 유행인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같이 먹으며 토론하기로 했는데요. 강의실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서 무척 자랑스러워하시며 필요한 게 없냐고 하셔서 마침 이곳에서 요즘 너무 인기 많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짐을 보내실 때 같이 부탁드렸더니 한 박스나 보내주신 거 있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생색 좀 내려고요. 제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구했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요. 얼만큼 인기가 많은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이곳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문화음악, 예술 음식까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모임을 제가 이끄는 모습을 보시더니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이바지하는 역사학자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답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미국에 살고 있는 제시카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더 이상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꾸준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동해 표기에 대한 주장도 강력하게 피력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보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